네, 항공우주 국기공학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로봇기술과 로봇공학. 예, 저는 로봇 시스템 제어연구실 지도교수 권상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산업혁명을 먼저 얘기하려고 하면 이게 이제 1차 산업혁명부터 지금 이제 현재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산업혁명을 먼저 우리가 교과서에 다 배웠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뭐 산업혁명 뭐 보통 이제 제임스 와트 증기기관 발명하면서 저기 산업혁명이 시작됐다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이걸 그래서 이제 1차부터 4차까지 어떻게 변모되어 왔는지 이거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산업혁명은 이게 18세기 중반, 여기 이제 영국에서 시작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1750년 이때 이제 영국에서 시작된 어떤 산업혁명을 보통 이제 산업혁명의 시작이라고 보는데, 잠깐만요. 예, 여기 18세기 중에서 영국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결정적인 산업혁명의 시작을 뭐로 보느냐에 따라서는 뭐 그 의견이 분분한데, 보통 이제 그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을 이제 산업혁명의 시작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 것 같거든. 근데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발명한 건 아니죠. 제임스 와트는 이제 그 증기기관은 이전에 존재했는데, 제임스 와트는 저기 증기기관의 속도를 조절할 조속기라고 하죠. 속도 조절기, 플라이볼 가버너라고 하는 자동 제어 장치를 이제 개발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영국의 어떤 박물관에 이렇게 이제 어, 엄청난 규모죠. 이게 저기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증기기관차, 그래서 이제 증기기관차로 이게 연결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증기기관에 대해서 이 속도 조절이 가능함으로써 이제 이런 방적기, 이 방적기로도 응용이 됐고, 그래서 영국의 이런 이제 어떤 그 당시에 그 영국이 이제 어떤 세계 패권을 쥐기 시작하는 게 이제 방직 산업을 갖다가 이제, 그래서 뭐 인도 식민지도 개척하고 막 그렇게 된 거죠. 이 산업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이제 그 자본주의가 시작되면서 자본주의 시작이 결국 산업혁명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와 따라서 정말 그 씁쓸한 역사적 현실은 또 이제 그 식민지 수탈이 또 시작됐다는 거예요. 참 우리 인류의 진보라는 것이 이렇게 참 비극을 꼭 동반한다는 것이 참 그렇습니다. 예, 오늘 내용이 좀 이상하게 가네요. 그래서 이때 산업혁명 때 여러분들 중간에 언제든지 벌써 말을 끊고 질문해도 좋습니다. 그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증기기관, 뭐 방적기 이런 거의 발명을 우리가 이제 산업혁명이라고 볼 때, 예, 이때부터 이제 어떤 생산성, 그러니까 어떤 대량 생산이 시작됐고, 또 하나의 또 중요한 어떤 그 산업적인 어떤 진보라고 하면 제철 기술이 발달됐다는 거죠. 그래서 철강 산업이 이제 시작됐다는 거고, 그때 이때를 갖다가 그래서 석탄 에너지, 이제 에너지를 석유 이전에 석탄이었잖아요. 석탄 에너지를 주로 사용했고, 이때를 또 증기 시대라고 합니다. 증기 시대. 그러니까 석탄 에너지를 이용해서 쉽게 해서 물을 끓이는 거죠. 물을 끓여서 그 증기의 압력으로 뭔가 그 엔진, 어떤 기관을 돌리는 이제 그러한 형식의 어떤 공장이 운영됐던 거죠. 증기기관차도 그렇고. 예, 전기가 나오기 전에. 그래서 이때를 갖다 보통 이제 모던, 근대 시작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차 산업혁명을 봐야 되는데, 이건 이제 19세기 말, 그러니까 1880년대 정도부터 해가지고 20세기 초에까지, 이때 2차 산업혁명을 주도한 것은 독일이에요. 독일과 그 다음에 이제 신흥국으로서 미국이 되겠죠. 이때를 전기 시대라고 합니다. 전기 시대. 전기가 발명된 거죠. 그래서 에디슨, 테슬라.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에디슨은 DC를 주장했고 테슬라는 AC를 주장했다고 그러거든. 테슬라가 이겼죠. 그래서 뭐 요즘에 모든 발전소가 다 AC를 송전하게 돼 있습니다. 이때 그래서 이제 중화공업이 시작되었고, 이제 철강 산업이 뭐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이때 결정적인 그 발명품이 자동차예요. 자동차, 그리고 비행기. 또 하나 이건 사람들이 많이 간과하는데, 전기 모터의 발명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전기 모터가 발명됨으로써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공장의 형태가 완전히 바뀌었거든. 예를 들어서 이때는 증기기관이었기 때문에 전기로 뭔가 기계를 돌린 게 아니에요. 이때는 저 증기 힘으로, 오로지 증기 힘으로 증기기관을 이용해서 어떤 공장을 돌렸는데, 이때는 이제 공장에서 뭔가 돌아간다는 것은 모터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모터. 근데 모터에는 전기가 공급되죠. 근데 전기가, 발명되면서 이 전기 모터 자체도 하나의 큰 발명품이죠. 이러면서 이제 공장의 형태가 어떤 전기를
공급받아서 그 전기로 구동기, 모터를 돌리는 형태의 이런 식의 이제 공장 형태가 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자동차, 여기 보면 이제 이게 포드 그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나타내는 것 같은데, 뭐 포드 자동차사의 어떤 그 당시에 생산 라인이죠. 그 다음에 비행기, 이 최초의 동력 비행을 시작한 누구죠? 라이트 형제. 이 두 사람이 라이트 형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도 궁금했는데, 이 비행기는 이제 동력 비행을 이제 라이트 형제가 이제 이 동력 비행기를 발명했는데, 이 실제 이 비행한 사람은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어떤 여러분들 알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대표적인 발명품 자동차 비행기 전기 모터를 꼭 넣고 싶습니다. 예, 어디를 찾아봐도 전기 모터를 빼놓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이 컨베이어 시스템과 분업화해서 본격적인 대량 생산.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또 어떤 발명이라고 하면은 이 그러니까 TV, 냉장고 이런 거로서 이제 가전 산업이 발전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전기와 석유가 이제 대중화됐고, 그러면서 이제 아주 인간이 이제 노동으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해방되는 것은 이때부터라고 볼 수가 있거든. 생활 수준이 아주 급격하게 향상됐다는 거죠. 그리고 에너지로는 1차 산업혁명 시대의 석탄이었다면 이때는 석유. 예, 석유. 예, 석유의 시대입니다. 석유. 그러니까 또 씁쓸한 걸 오늘 좀 내가 좀 얘기가 좀 이상하게 가네요.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이 석유 에너지 패권 때문에 1차 세전,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진 거거든. 참, 그러니까 인류가 이렇게 산업혁명으로 엄청난 기술적 진보를 이룩했는데 결국은 그 패권을 주기 위해서 또 그냥 무자비한 사륙전이 벌어진 거죠. 참, 우리 역사는 항상 이렇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예, 좀 자제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차 산업혁명은 이제 20세기 중후반, 예, 이때부터를 갖다 보통 3차 산업혁명 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3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 거거든. 예, 이때의 대표적인 키워드는 뭐니 뭐니 해도 컴퓨터죠. 컴퓨터, 그 다음에 인터넷, 정보화, 이런 키워드들.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이제 그 반도체 산업, 또 산업용 로봇, 오늘 주제가 이 어떤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로봇 기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때 이제 공장 자동화의 중심으로서 이 산업용 로봇이 등장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인공위성, 그 다음에 GPS, 무선통신, 뭐 스마트폰은 이제 우리가 2000년 이후죠. 예, 또 그다음에 요즘에 3D 프린터 이런 것들이 이제 3차 산업혁명 시대의 어떤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는 그 뭐 석유에서 우리가 물론 지금도 우리가 석유를 쓰고 있죠. 석탄도 쓰고 있고. 근데 이때는 이제 원자력 에너지가 어떤 주도하는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참 우리 뭐 저기 누구죠? 노벨상 그 수상자들은 기억하지만 예를 들면 뭐 아인슈타인 뭐 기억하지만 이 컴퓨터를 최초 개발한 이 노이만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그 아쉬움에 내가 이 그림을 가져왔거든. 여러분들 아마 교과서에 이게 애니악이라고 하는 그 최초의 컴퓨터입니다. 이건 사실은 어떤 노벨상보다도 가치 있는 발명이었죠. 근데 이게 어떤 과학적 발견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술적 발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노벨상 대상이 될 수는 없었다고 보여지는데, 예를 들어 노벨 기술상 이런 건 없잖아요. 노벨 물리상, 노벨 물리학상, 노벨 화학상이 있어도 노벨 공학상이라는 게 그러니까 꼭 하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노벨 공학상이 있었다면 당연히 컴퓨터를 발명한 이 노이만은 수상자가 됐을 것이고, 그리고 뭐 인공위성 이 스푸트니크잖아요. 소련에서 이것도 이게 어떻게 노벨상 어떤 노벨상부터 이 인공위성이 더 위대한 발명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이건 관점의 차이인데, 그러니까 난 노벨 기술상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노벨 공학상. 예.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노벨상 이외에도 여러 가지 뭐 다른 뭐 상이 있긴 하지만,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라고 얘기할 때는 이 최초의 컴퓨터는 이제 1946년에 나왔지만 개인용 컴퓨터로는 이거 얼마 안 됐습니다. 의외로 이건 IBM PC가 최초의 이제 개인용 PC인데 이게 1980년대, 불과 40년 전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산업용 로봇은 이게 이제 미국의 유니메이트사의 유니메이션사의 유니메이트라는 최초 산업용 로봇, 이게 이런 식으로 빠져나오는 이제 로봇인데, 예, 그리고 이렇게 이제 산업용 로봇은 이제 미국에서 보통 이제 그 발명이 됐는데 실제로 어떤 산업화한 것은 일본이에요, 일본. 그래서 이제 이 3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한 국가가 미국이지만 일본을 살짝 껴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여기서 보면 이제
예, 일본을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그럴 때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기 공장 자동화 또 어떤 산업용 로봇의 어떤 산업을 일으켰다는 차원에선 이 일본의 역할도 굉장히 컸다. 예, 특히 반도체 산업 이런 부분에서 예, 못지않은 예, 그런 역할을 했던 국가였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금 우리가 진입했다는 견해가 있는데 이건 그 학자들에 따라서 이 견해가 분분하죠. 아직도 아직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우리가 지금 들어왔다는 사람도 있고 뭐 시작되지 않았다 뭐 그런 사람도 있고 그거는 정확하게 뭐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자 오늘 뭐 내년부터다 이렇게 뭐 시간을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역사적으로 이제 뭐 지나 보니까 그때가 산업혁명의 태동이었구나 이렇게 역사가들이 판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키워드는 뭐 인공지능, AI, Artificial Intelligence, 그죠? 그다음에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인터넷 온 띵, 인터넷 오브 띵 이런 거죠. 이런 이제 키워드들이 요즘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적인 키워드가 된다는 겁니다. 인공지능은 여러분들이 뭐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겠죠. 근데 인공지능은 하나의 알고리즘인데 이 빅데이터 기반이죠. 빅데이터 기반의 빅데이터가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쉽지 않은 개념인데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무수한 데이터가 널려 있죠. 그걸 빅데이터라고 보면 됩니다. 그 사물 인터넷은 뭐 어떤 사물 그러니까 어떤 모든 어떤 물건들에다가 인터넷 기능을 탑재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전에도 뭐 모든 물건이 어떤 반도체 칩을 심어서 어떤 통신이 가능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 오브 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요즘 스마트폰은 잊어버려도 위치 추적할 수 있잖아요. 뭐 그것도 사물 인터넷의 대표적인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뭐 어떤 물건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소지하고 있는 가방이라든지 뭐 어떤 물건이라든지 뭐 심지어 신발, 옷 이런 것도 다 어떤 그 칩을 갖다가 탑재해서 이 사물 인터넷 시대에는 다 여러분들의 물건이 어디 있는지를 다 검색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예, 어디 잡음이 많이 들어오네요. 네, 잡음은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4차 혁명 시대의 또 아주 중요한 키워드는 융복합 기술이라는 거예요. 모든 기술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개발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자율주행. 그 다음에 가상현실, 예, 가상현실, 버추얼 리얼리티. 그 다음에 실제적인 어떤 그 플랫폼으로서는 드론, 그 다음에 로봇, 뭐 드론도 로봇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HRI, 휴먼 로봇 인터랙션, 이런 플랫폼들을 중심으로 초연결이라는 이제 하이퍼 커넥티비티의 시대다. 이렇게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우리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보면은 이제 어떻게 됐어요? 아까 석탄, 석유, 원자력에서 이제는 이제 어떤 그 태양광 또 풍력 같은 친환경 에너지를 강조하고 있죠. 요즘 친환경 에너지. 네, 앞으로는 이제 친환경 에너지 시대가 된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로봇 관점에서 보면은 이 3차 혁명 시대의 공장 자동화, 이 공장 자동화의 중심이 됐던 것이 산업용 로봇이었는데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모든 게 어떻게 무인화, 자율화, 지능화 되잖아요. 무인화, 자율화, 지능화 사회를 위한 서비스 로봇이라고 합니다. 서비스 로봇. 서비스 로봇. 그러니까 로봇이라는 것은 이런 무인화, 자율화, 지능화를 이룩 하기 위한 어떤 이렇게 플랫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됐다 할 때 인공지능이라는 건 하나의 알고리즘이야. 이걸 갖다 어디에 심을 거냐는 거예요. 로봇에다 심는다는 겁니다. 자율화, 뭘 자율적으로 움직이게 할 것이냐. 그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것 자체가 로봇이라는 것이고 인공지능, 아까 얘기했네요. 인공지능을 얘기했지만 그것도 로봇에 탑재된다는 거고, 무인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로봇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떤 4차 혁명 시대의 로봇이라는 것은 어떤 이러한 무인화, 자율화, 지능화, 뭐 이런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어떤 플랫폼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그래서 로봇의 역사와 정의, 오늘 이제 로봇 얘기를 하는 거니까 로봇의 역사와 정의를 보면은 이게 어떤 최초의 산업용 로봇은 미국의 그 유니메이트 이겁니다. 근데 실제 생산은 일본에서 했어요. 일본으로 건너간 로봇 기술이라고 했잖아요. 미국에서는 그때 파업이 일어나가지고 그럼 이제 노동자들이 막 해고되니까 로봇을 생산을 뭐 막은 거죠. 정부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유니메이션사에서 생산을 못하니까 일본 가와사키 뭐 이런 중공업 이런 데다가 이제 위탁 생산을 했죠. 그러니까 발명은 미국이 하고 실제 로봇 산업이 부흥한 것은 일본입니다.
지금도 일본의 그 전 세계 로봇 시장 캐퍼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도 50% 이상이에요. 한국도 못지 않습니다. 한국도 뭐 꽤 많이 됩니다. 한국도 한 뭐 몇 지 안 돼요. 한 뭐 순위는 기억 못 하겠는데 한 3, 4등 정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일위의 차이가 좀 많이 큰 3, 4등. 그 다음에 또 그 최초의 인간형 로봇 여러분들 많이 봤을 겁니다. 이게 이제 아시모라는 건데 아시모. 일본의 그 자동차 회사인 혼다에서 개발한 이 인간형 로봇. 참 자동차 회사에서 이렇게 걸어 다니는 로봇을 개발했는데 이게 무려 지금부터 한 40년 됐습니다. 40년. 40년 동안 이걸 개발하고 있어요. 언뜻 이해가 안 되죠. 왜 자동차 만드는 회사에서 저렇게 뭐 잘 팔리지도 않는 저런 그 인간형 로봇을 개발할까? 네, 거기에는 또 많은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로봇 기술에서 그뭐 최초라고 하면 이제 그또 공정자동화형 산업 로봇은 미국에서 시작됐고 기술적으로는 로봇 산업의 어떤 그 실제적인 그 뭐라고 해 부흥은 일본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고 요즘에 이제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서비스 로봇의 어떤 그 시작이라고 이 혼다 아시모를 갖다가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네, 물론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은 예, 뭐 굳이 로봇 기술이 어디가 가장 앞섰냐고 굳이 묻는다면 기술적으로는 미국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산업적으로는 아직도 일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못지않다.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로봇의 정의를 보면은 로봇이 뭐냐면은 여기 그대로입니다. 어떤 인간에게 부여된 어떤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자동화된 어떤 디바이스, 장치들 그리고 또 인간의 형태를 갖는 그런 기계를 모두 로봇의 범주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기계는 다 로봇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네. 그러니까 요즘 뭐 컴퓨터 프로그램을 움직이는 기계가 거의 없죠. 그럼 모든 기계가 다 로봇이냐.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넓은 의미의 로봇은 그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봇이 갖는 기능은 이렇게 이제 어떤 감각, 그러니까 센싱 기능, 그 다음에 인지, 코그니션, 그 다음에 작업 능력, 모니플레이션, 이게 3대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를 모두 갖고 있는 로봇도 있고 이 중에 일부만 있는 로봇도 있어요. 그래도 그것도 로봇이라고 불려줍니다. 여기에 플러스해서 어떤 HRI 기술까지 요즘은 이제 가미되고 있죠. 왜냐면 이제 세이프티, 어떤 인간과 공존, 인간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 어떤 HRI, 휴먼 로봇 인터랙션 기술이 필수적이다. 네. 예, 로봇을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미국이 아닙니다. 키스티는 이제 한국 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라는 기관인데 여기서 미래 유망 기술 10개를 선정했는데 이거 보세요. 4D 프린팅, 그 다음에 클라우드 환경 보안 기술, 그 다음에 광유전압 기술, 리튬 황전지, 그 다음에 5번째로 생체 모방이라는 걸 갖다가 이렇게 바이오미메틱 로봇을 어떤 미래 유망 기술의 하나로 넣었는데 예, 좀 의외이긴 하지만 어쨌든 5번째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자가 면역 치료 기술이 들어갔습니다. 예. 네. 그 다음에 지능형 교통 시스템, 그 다음에 학습 분석 기술, 그 다음에 무인 수송 기술. 이것도 사실은 언맨드 비클도 로봇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타 물질 응용 기술, 이렇게 10개를 들었는데, 여기 봐도 어떤 로봇 기술이 어떤 그 미래 유망 기술로서 포함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산업혁명과 로봇 기술이라고 할 때, 그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로봇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아까 이제 로봇의 정의를 우리가 새롭게 한다고 얘기했는데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움직이는 것은 다 로봇, 움직이지 않는 것은 다 컴퓨터. 네,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유비쿼터스 시대라고 합니다. 유비쿼터스라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언제나 항상 늘 존재하는 뭐 이런 뜻일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정의할 수가 있느냐. 인공지능 기술에 기반한 정신노동의 자동화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다. 아주 적절한 정의라고 생각됩니다. 어디서 따온 거죠. 그 다음에 로봇 기술이라는 게 무엇이냐 할 때 로봇 기술은 한마디로 메카트로닉스 기술이다. 그러니까 메카트로닉스가 뭐냐? 이 메카트로닉스라는 용어는 이제 메케닉스 어떤 기계와 어떤 일렉트로닉스의 합성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요즘은 메카트로닉스 아마 사전 찾아도 나오겠죠.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은 이런 어떤 기계와 전기전자, 소프트웨어, 컴퓨터의 어떤 조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기기기술, 전자기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요 교집합을 우리가 보통 메카트로닉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메카트로닉스 기술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로봇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잠깐만요. 그냥 가야겠네요. 그 다음에 로봇 기술 및 로봇 공학의 범위라고 할 때, 자, 우리가 이제 공학적으로 볼 때는 메커니컬 엔지니어링, 자, 로봇은 왜 컴퓨터 프로그램을 움직이는 기계잖아요. 움직이는 어떤 기계가 된다는, 또는 운송체, 이동체가 된다는 거죠. 뭐 모빌리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기계죠. 어떤 메커니즘을 갖는 기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기계공학이 로봇 기술에서는 필수적이고, 그 다음에 로봇은 또 움직이는 컴퓨터잖아요. 로봇에는 뭐 로봇 자체가 컴퓨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이 필요하겠고, 그다음에 로봇의 지능이라는 것은 컴퓨터 언어를 구현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소프트웨어 공학이 또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요 교집합이 어떤 로봇 기술의 공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걸쳐 있는 거죠. 기계공학, 전기전자공학, 소프트웨어 공학의 어떤 교집합으로서 로봇 기술 및 로봇 공학이 존재한다. 예, 그다음에 이제 로봇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라고 있는데, 그 21세기 이게 보면 이제 그림을 보면 명확히 알 수가 있는데, 1980년대까지는 이런 산업 로봇, 보통 이제 로봇이 뭐냐 할 때 이런 산업 로봇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걸 뭐 로봇 팔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로봇 팔.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수작업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산업 로봇. 그다음에 이제 그 1990년대로 넘어와서 이제 이게 비제조업용, 그러니까 이제 그 산업 로봇, 공장 자동화를 위한 산업 로봇을 벗어나서 뭐 건설, 의료, 복지, 농업 뭐 이런 데도 이제 어떤 로봇이 이제 쓰이기 시작했다. 그런 어떤 인간의 어떤 그 작업을 대신하기 위한 용도로서 어떤 비제조용 로봇도 개발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3세대는 2000년대 이후라고 보여지는데, 뭐 아까 여기도 아시모죠? 이 아시모 또는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청소 로봇 또는 애완용 로봇 또는 뭐 드론도 여기 속한다고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양파령 로봇, 양파령 어떤 그 작업 로봇 이런 것들이 이제 3세대에 속하는. 근데 또 여기서 인간 친화형이란 말을 휴먼 프렌드리, 지능형이라는 말이 들어갔고, 그럼 이때 로봇은 인간 친화적이지 이때는 인간 친화적이지 않았죠. 그리고 지능이라는 것이 물론 이제 이 어떤 관절의 어떤 제어도 지능의 일부로 볼 수가 있지만은 매우 제한적인 지능이죠. 그러니까 이때 산업 로봇은 인간이 접근하기 힘들었죠. 딱 실제로 여러분들 어떤 그 뭐 견학 현대차나 이런데 어떤 견학을 가봐도 그 접근 금지 위험하다고 딱 그렇게 철망을 딱 해놨죠. 사람 접근 못하게. 사람이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좀 이때는 로봇하면 굉장히 어떤 위압감을 느끼는 그러한 어떤 말 그대로 기계였는데, 이때 이제 2000년대 21세기 들어와서는 이때는 이제 인간 친화형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인간 사회와의 공존 기술이 미래 지능형 로봇의 핵심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뭐 이 지능형 로봇의 적용 분야라고 했을 때 여기 많이 있지만은 일단 가정에서의 서비스 로봇, 그다음에 뭐 제조용 로봇은 뭐 기본이고 이건 너무 기본이고, 그다음에 극한 작업을 위한 어떤 그런 극한 작업이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뭐니 뭐니 해도 뭘까요? 속광. 요즘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이 드론이죠. 드론으로 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 영상 나오고 막 그러는데 참 그렇습니다. 무인 드론이 폭격을 하는 그런 영상을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인데, 어떤 그 극한 작업이죠. 그리고 어떤 뭐 해저, 아주 뭐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해저라든지 원전 이런데 이제 투입할 목적으로 어떤 극한 작업용 로봇이 또 많이 연구 개발되고 있죠. 그다음에 정보 서비스용으로는 이제 뭐 이건 AI에 기반을 둔 어떤 많은 서비스 로봇들이 개발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의료 복지와 노약자 보조를 위한 어떤 재활용 로봇들도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서비스 로봇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개입할 수 있는 모든 분야의 로봇은 다 적용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거는
예, 산업용 로봇의 대표적인 이미지를 보고 있는데, 예, 용접용 로봇, 그 다음에 대중량물 핸들링, 이 어떤 전시회죠. 이건 이제, 예, 물류자동화용 AGV, 오토노머스 가이드, 오토노머스 그라운드 비클 약속이죠. 그다음 모바일 매니플레이터, 이렇게 이제, 다분히 공장 자동화, 물류 자동화를 위한 로봇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통 지금까지는 이런 걸 로봇이라고 불렀죠. 네, 산업용 로봇, 또 로버, 뭐 이동체, 마지막 모바일 매니플레이터는 로보의 매니플레이터를 탑재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이런 것이 전통적인 산업용 로봇의 개념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0년 이후에 이제 인간 친화형 로봇, 휴먼 프렌들리 로봇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로보덱스 2003이라고 그 일본에서 이 전시회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아주 뭐 로봇 전시회를 하는데 이런 로봇들을 전시한 거예요. 이런 로봇들을 마치 만화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로봇들을 아시모도 있죠. 요건 아마 이거 와카마루인가 그렇고 요거나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일본의 어떤 연구에서 개발한 또 휴머노이드. 이렇게 이제 이런 어떤 그 컨셉이죠. 이런 컨셉. 이렇게 인간과 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컨셉 어떤 데모를 좀 했었고,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로봇 산업의 패러다임이 그냥 극명하게 바뀐 거죠. 어떻게 보면 인간과 이렇게 같이, 여러분들 영화에서도 많이 봤잖아요. 그 뭐 바이센테니얼맨 이런 영화도 있었잖아요. 뭐 극단적인 미래 사회를 그리고 있는데 뭐 그 정도까지 로봇 기술이 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뭐 갈 길이 멀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휴머노이드에서 아시모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참, 얘기해보면 여기 나와 있지만, 1982년이고 거의 지금 40년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는 2000년인가 했어요. 20년 만에 발표를 했거든. 예, 발표를 했는데, 지금도 개발하고 있어요. 지금도 혼다 자동차사에 그 아시모 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로 돈을 벌고 있지는 못하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어떻게 보면 아, 그 만화 영화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또 그런 얘기도 있거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으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자유도를 갖는다는 거. 예. 그다음에 이 아시모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대표적인 휴보죠. 카이스트 개발한 휴보. 이거 말고도 이제 키스트라든지 뭐 우리 연구기관 국내에서도 꽤 많이 만들었습니다. 휴머노이드. 어떻게 보면 이 아시모는 이렇게 진보를 해왔죠. 근데 아마 발표가 요때 발표했을 거예요. 이게 아마 2000년 정도 발표고 지금은 이제 아주 이렇게 이때만 해도 좀 무섭죠. 같이 옆에 가기가. 넘어지면 어떡하나. 그죠? 넘어지면 깔리는 거지. 요거는 뭐 전혀 두렵지 않잖아요. 가까이 가도 날 때릴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휴보는 뭐 어떻게 보면 여기서 바로 그냥 카피했다고 볼 수 있는, 뭐 카피했다고 나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휴보도 야심에 못지않은 어떤 기술적인 진보를 이뤘죠. 예. 그 다음에 여기 아시모, 예,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참 이게 이 모터를 구동하다 보니까 시끄럽죠. 이 소음이 문제입니다. 소음. 소음이라는 것이 참 이게 어떤 이 소음을 차폐하기 위해서는 또 엄청난 차폐 기술이 필요한데 그게 아이러니죠. 예. 예, 아시모는 거의 매년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로봇 항공기 같은 경우는 뭐 옛날에 뭐 피자 배달을 이렇게 하겠다. 이거 참, 예, 좀 난감하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피자 배달을 해서 근데 뭐니 해도 드론은 이 군사용으로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군사용. 뭐 전쟁은 뭐 거의 뭐, 네, 모든 과학기술 발전을 보면 이 전쟁 시기에 가장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네, 드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 이런 걸 우리는 로봇 항공기라고 부릅니다. About self-driving 그다음에 cars. 이제 As in, it's getting 그다음에 이제 요건 구글의 무인카인데 요즘은 이제 구글은 좀 약간 좀 별로 잘 안 나오고 요즘 테슬라의 무인차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예. 이건 로봇 자동차가 되는 거죠. 무인 자동차, AGV, 오토노머스 그라운드 베이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지금 전기차 시장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데 뭐
그 극단적인 전망으로는 뭐 앞으로 10년 내에 테슬라가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을 거의 다 석권할 거다 이런 전망도 있어요. 심지어 예. 정말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왜 그러냐 이제 테슬라 전기차를 사면 이제 모든 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그냥 다 그냥 자동 업그레이드 해주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리고 이제 구글의 무인 자동차는 이제 기본적으로 나이다가 필요한데 여기 나이다가 필요하잖아요. 이게 지금도 굉장히 센서가 비싼데 나이다를 달고 있죠. 근데 이제 그 테슬라의 무인 자동차는 비전, 카메라 하나만 가지고 그 카메라 여러분들 그 뭐 아주 저렴한 카메라 한 대 가지고도 자율주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많이 의심스럽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만약에 그게 상용화 된다면 뭐 테슬라가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죠. 그다음에 우주 로봇, 스페이스 로봇을 또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이건 우주 정거장에서 작업하고 있는 실제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뭐 엄청난 중량이지만 중력 뭐 우주에서는 중력이 거의 0이니까 로봇판의 무게가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지금 큐리어시티라고 이거가 화성에 간 지가 지금 10년이 넘었죠. 최근 몇 년 전에 간 거 이후에 그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이전에도 갔었습니다. 이전에도 그 패스파인더인가라는 로버가 갔었거든. 큐리어시티 외에도 지금 화성에서 뭐 이 로버가 뭐 글쎄요 한 대여섯 대는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최근에 간 그 로버 이름을 생각이 안 나네요. 이건 이제 화성의 착륙 영상인데 뭐 이거야말로 가장 완벽한 로봇 기술의 예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그런 로켓도 로봇이라고 봐야 되느냐? 예, 그건 뭐 정의하기 나름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대기권을 나가려면 그 로켓이 필요하고 일단은 그 화성대기로 들어갈 때까지 내비게이션, 그다음에 화성대기를 지금 착륙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낙하산을 이용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놀라운 거죠. 한 번 가보지도 않고 이렇게 착륙 영상입니다. 마지막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게 어디 갔나 안 보이네요.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관심 있는 학생들은 큐리어시티 착륙 영상을 보기 바랍니다. 이제 줄을 끊어버리죠. 불을 끊어버리고 이게 로버예요. 로버를 딱 착륙하게 돼 있죠. 딱 착륙하면은 이 착륙 신호가 이제 나사로 이제 송신돼서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는 그런 텔레비전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이건 이제 화성에 간 건 아니고 또 화성에 이제 어떤 이런 휴머노이드를 보내겠다고 해가지고 이런 것도 또 개발하고 있어요. Device actually allows 그다음에 paraplegics to 이제 walk. 근력 Get ready to 증강 check out 로봇이라고 10 하는데 advanced exoskeletons and 이걸 엑소스켈레톤이라고 하거든. 이건 이제 군사용, 장애인용, 노약자 보행 보조를 위한 로봇을 입는다 해가지고 웨어레블 로봇. 그러니까 입는 로봇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입는 로봇. 근데 여기서는 정말 이렇게 뭐 아주 어떤 컨셉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몇 년 전에 로봇 학회에 가보니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정상인은 오히려 자기 이제 근육을 이용해서 이제 오히려 어떤 자기 근력 증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장애인들은 아직도 이 웨어러블 로봇을 말 그대로 로봇을 입어가지고서 어떤 보조를 받기에는 아직도 기술적으로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그게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카스트 휴보를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그 휴보가 이 주제는 이제 극한 작업 로봇이거든. 극한 작업이라고 하면 원전, 극지, 뭐 심해제 탐사용인데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났을 때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런 로봇들을 이제 투입을 실제로 했는데 효과는 거의 없었습니다. 가서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뭐 가서 예를 들어서 그냥 사진을 찍고 나왔죠. 들어가서 뭐 사진을 찍고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뭔가 작업을 하려면은 뭔가 로봇팔을 움직이고 해가지고 뭔가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원전 환경 자체가 로봇이 작업하기에 너무나도 복잡한 그런 걸 이제 비정형 환경이라고 하거든. unconstructed environment라고 해서 로봇 프렌들리한 환경이 아니면은 로봇 작업에는 너무나도 힘들다. 자, 이건 이제 미국의 그 달파, 미국 국방성에서 주최한 어떤 그 로보틱 챌린지. 이건 이제
여기 보면 알겠지만은 카이스트가 여기 휴보가 잘 미션을 수행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우승을 했는데 이 작업하는 걸 보면 참 로봇이 정말 애처로울 정도예요. 애처로울 정도로 그 옆에서 이거 사진 찍고 있는 기자들 여기 관중들도 있거든. 막 로봇 잘하라고 그래 박수 칩니다. 박수 치고 넘어지면 막 탄성을 부르고 막 그럽니다. 예. 아주 간단한 작업인데도 이 로봇을 이용해서 인간의 작업을 대신하는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유연한 작업을 하기에는 아직도 너무나도 어렵다. 그게 현실이다. 그 다음에 의료용 로봇. 이게 대표적인 의료용 로봇은 다빈치 시스템인데 이건 실제로 국내외 그 병원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로봇 수술한다고 얘기할 때 보통 이제 로봇 수술 컨셉이 이건 이제 로봇 수술 중에서도 복강경 수술이라는 수술이거든요. 복강경 수술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로봇팔이 있고 여기 이게 의사예요. 의사가 있고 의사가 이제 이 콘솔 화면을 보면서 여기 햅틱 디바이스 어떤 조작기로 손으로 이렇게 조작을 합니다. 조작을 하면 그런 그 신호가 이 로봇팔로 통신으로 전달돼요. 전달돼서 이 로봇팔이 하나, 둘, 세 개가 들어가거든. 사람의 어떤 그 복강으로. 하나는 카메라, 두 개는 조작기가 들어가서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수술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의사가 직접 수술하지 않고 이렇게 로봇팔을 이용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냥 위험할 수 있죠. 이런 수술하느냐? 이거는 이제 그 미세 수술할 때 사람의 손떨림 있잖아요. 손떨림인데 예를 들어 사람의 이런 손떨림, 사람의 손에 어떤 정밀도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모션을 수십 분의 1 또는 100분의 1로 스케일 다운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 손끝에서는 뭐 1, 2mm 움직이는 것이 저쪽 로봇팔에서는 마이크로 수준으로 이제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 그게 결정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직접 개복을 하지 않고도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1cm 정도의 절개만 하고도 어떤 카메라가 들어가서 또 로봇팔 두 개가 들어가서 수술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뭐 최소 침습 수술이다. 그러니까 수술 자국이 거의 남지 않죠. 네. 그래서 로봇 수술이 의사가 직접 하는 수술보다 훨씬 비싸죠. 시간이 많이 됐네요. 그러니까, 예. 그다음에 또 생체 모방 로봇, 바이오미메틱 로봇이라고 해가지고 뭐 곤충을 흉내낸, 그다음에 이건 뭐 어떤 이게 개라고 해야 될까요? 치타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걸 흉내낸, 그다음에 이것도 뭐 어떤 곤충들 흉내낸 또 이 뱀형 로봇,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버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런 뭐 새를 흉내낸 또 에어 펭귄, 그다음에 또 가오리, 뭐 수중에서는 수중의 펭귄, 그다음에 이거 딱 봐도 로봇처럼 보이죠? 카메라가 보이잖아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어쨌든 동물을 흉내내는 로봇들 이런 걸 갖다가 총치해서 바이오미메틱 로봇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도 연구를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의외로. 그래서 이제 요거 옛날에 이제 우리 참 로봇 물고기 익투스, 이게 이제 우리 국내에서 개발된 로봇 물고기입니다. 예, 옛날에 참 정치적으로 많이 문제가 됐었던 그런 건데, 예. 이런 생체 모방 로봇에 대한 연구 개발도 매우 활발하다. 예. 자, 그다음에 로봇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할 때 로봇 개발 및 제작 단계를 보면 기구 설계, 뭐 컴퓨터 시뮬레이션, 시작품 제작, 컴퓨터 실험적 검증, 그다음에 상품화 개발. 이거 보통 기계기술 개발 과정과 동일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피드백, 이렇게 피드백이 돌아가는 거죠. 여기까지 왔다고 해도 뭐 문제 다시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순환하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어떤 상품 개발까지 간다 이런 얘기죠.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봇의 구성 요소를 보면은 로봇의 구성품은 이제 크게 바디가 있어야 되겠죠. 바디를 크게 머니플레이터, 이런 머니플레이터, 로봇 팔 이런 걸로 머니플레이터라고 하고, 이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머니플레이터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로봇 이동을 해야 하잖아요. 이동. 그래서 바디는 크게 머니플레이터와 로봇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인간으로 보면 이제 팔다리 몸통에 해당되는 거죠. 그다음에 뭐 로봇의 말단부라고 하면 이제 사람의 말단부로 손끝이거든. 또 발끝 이런 게 말단부라고 하는데. 이건 실제 작업용 도구에 해당되는 거죠. 사람의 손발에 해당된다. 근데 구동기는 이제 보통 이제 관절마다 이제 전기 모터로서의 구동을 하고 있는데, 인간은 근육을 이용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센서는 이제 어떤 그 장애물을 감지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뭐 사람도 그렇잖아요. 촉각 센서가 있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어떤 뭘 만지고 있다는 걸 감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각기관에 해당된다. 이 센서라는 것은. 그다음에 제어기는 뭐 인간의 어떤 그 두뇌에 해당된다. 근데 소프트웨어, 이건 뭐라고 해야 되나? 인간의 소프트웨어라는 건 뭘까요? 뭔가 인지하거나 판단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뭐 AI가 여기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동력 장치는 이제 배터리죠. 배터리. 배터리 또는 그 엔진, 엔진. 에너지 공급이 필요하죠. 뭐 우리 인간도 뭔가 뭐 식량이 필요하잖아요. 소화기관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로봇은 어떻게 움직이나 할 때, 로봇은 이렇게 보통 지능형 로봇의 핵심 기술을 얘기할 때 감각, 퍼셉션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인지, 코그니션. 감각은 우리 오각이죠. 오감. 그다음에 그거로서 뭔가 판단하는 걸 우리가 인텔리전스라고 부르죠. 인텔리전스. 그다음에 판단을 했으면 그다음에 이동하고 작업을 해야 된다. 로코모션, 머니플레이션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거기에 플러스에서 인간과의 공존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로봇 제어를 핵심 문제라고 하면 일단 자기 위치 인식,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딘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여러분들이 지금 뭐 강의실 몇 호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여러분들 스스로 로컬라이제이션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로봇은 기계잖아요. 그러니까 로봇은 자기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 그 로컬라이제이션 기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로컬라이제이션은 GPS예요. GPS는 위드 경도로 위치를 알려주니까. 근데 문제는 내부 센서만 가지고도 로컬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는 연구를 뭐 활발하게, 어떻게 보면 로봇 공학 연구에서 이 로컬라이제이션 연구가 뭐 요즘은 조금 뜸한데 거의 뭐 20년 전에는 거의 대세였다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외부 환경을 인식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뭐 기본적으로 외부 환경에서와의 충돌을 회피해야 되고, 또 어떤 정해진 길로 주행을 해야 되고 이런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거리 센서, 또 영상 센서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어떤 알고리즘으로서 자율 주행 또는 자율 보행, 이런 내비게이션 기술이 필요하다. 또 어떤 목표 경로를 추정할 수 있는 이제 내비게이션.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움직여서 뭔가 일을 해야 되죠. 일을 한다는 것이, 물론 이제 이동 자체가 일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떤 목적지 도달해서 이 어떤 모니플레이터 또 엔드 팩트를 이용해서 뭔가 뭐 작업을 하는 그런 경우. 이때는 이제 그 다관절 로봇에 대한 기구학 동력학 제어 기술, 이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 4학년 과목의 로봇공학의 범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플러스에서 또 힘 제어 기술도 필요하다. 예, 그다음에 스마트 로봇 환경이라는 것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아까 이제 그 원전에 그 후쿠시마 원전에 로봇이 들어가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럴까요? 그건 스마트 로봇 환경, 그러니까 로봇 프렌들리한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어떤 건축은 이렇게 이제 로봇에 적합한 방식으로 그냥 스마트하게 어떤 그 환경을 구축해야 된다. 그래서 나온 개념이 바로 이 스마트 환경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뭐냐면은 그 어떤 그 집안에서 어떤 그 가정용 로봇이, 뭐 여기 보면 이제 은행도, 뭐 이게 뭐죠? 이게 이제 인형이네. 인형이 떨어져 있으니까 인형을 갖다가 뭐 어떤 방에다 갖다 놓는 돌 디텍티브 나와 있죠. 컨셉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 RFID, 이제 어떤 IoT 기술에 의해서 이게 누구의 인형이라는 걸 딱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어떤 그 뭐 둘째 딸 인형이다. 그럼 둘째 딸 방에 딱 갖다 놓는 거지. 네, 그런 식으로 어떤 이렇게 스마트 로봇 환경을 적용해서 예, 로봇이 쉽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또 이런 연구도 많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 예, 그 다음에 그 로봇은 당연히 어떤 하드웨어죠, 하드웨어.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이거의 결합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디, 구동부, 센서부, 전원부, 뭐 그다음에 제어부,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은 또 이게 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매우 계층적이다, 하이라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하드웨어도 그렇고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계층적으로 뭔가 컴포넌트가 모여져서, 그래서 상위 컴포넌트, 그게 또 모여져서 어디로 가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컴포넌트가 모이고 모여서 최종적인 어떤 로봇의 형태가 구현된다, 그런 얘기죠.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로봇 구동기와 센서를 얘기할 때는 로봇에는 거의 전기 모터를 쓰고 있죠. 전기 모터를 구동기로 쓰고 있는데 가끔 유압 모터, 그다음에 엔진, 드론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인데, 이건데 이제 모터로 구동하는 어떤 그런 드론이지만, 뭐 엔진 고정기 같은 경우는 아직도 엔진을 쓰고 있죠.
네. 그다음에 근데 이게 문제가 이렇게 이제 전기 모터로 이런 그 휴머노드를 만들다 보니까 아까 엄청 소음도 심하고 참 인간과는 좀 비슷하지만 인간 같은 기능을 하기에는 너무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최근에 뭐 최근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 폴리머 고분자재를 이용한 근육형 액추에이터 또 센서 개발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로봇의 그 센서로서 어떤 속도 및 자세 제어를 위한 센서로서 이렇게 뭐 인코더라는 게 아주 가장 그 대표적인 모터 센서고 뭐 자이로 컴파스, 자이로스코프, 뭐 가속도계 이런 센서들. 그다음에 이제 외부 환경 또 환경 인식을 위한 센서로는 거리 센서. 대표적인 게 초음파, 저가형으로는 초음파. 좀 이쪽으로 할수록 비싸지죠. 이 카메라는 아니네. 이 카메라는 그렇지 않고 라이다. 이게 가장 보통 레이저 센서라고 얘기하고 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개발된 로봇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앞선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로봇도 이게 군사용 로봇 빅독이라고 하는 거 이게 개발된 지가 벌써 20년 정도 됐죠. 굉장히 오래된 영상입니다. 그다음에 요것은 예, 이건 MIT의 치타 로봇인데 거의 뭐 보스턴 같은 동네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요건 이제 아틀라스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예, 그다음에 이건 물류자동화용 핸들. 예, 이게 안 들어가네요. 이거. 예, 이거 보면은 이제, 물론, 이게 이제, 요 영상은 조금 더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아틀라스 휴머노이드죠.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기술적으로 앞서가 있는 휴머노이드는 이 아틀라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시모가 있긴 하지만, 아시모보다도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가 이런 험지에서, 물론 이건 이제 아주 잘된, 이게 항상 이렇게 성공하냐? 그렇지는 않겠죠. 예. 네, 이게 좀 보면, 건너뛰면, 이렇게 이제 이걸 보면 참 로봇이 좀 불쌍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영상인데, 여러분들 뭐 유튜브에서 본 사람도 있을 텐데, 예, 이걸 좀 보면은, 자, 이 로봇은 계속해서 카메라로 어떤 요 랜드마크를 인식하면서 계속해서 잡으려고 그러죠. 근데 자꾸 방해를 하니까, 계속 찾아가죠. 요 정도 기술은 이제 구현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건 2016년 영상이에요. 네, 생각보다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릴 줄은. 그래서, 야, 이거 너무 좀 무자비하게 막 그냥 넘어뜨리는데. 이건 이제 넘어졌을 때도 팔다리 관절을 움직여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알고리즘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그다음 미션을 수행하는 거죠. 이렇게 그럼 문을 열고 나가는 거. 이 정도는 뭐, 이건 이제 데모용 영상이긴 하지만은 이 정도는 수행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우리 이제 여러분들 알겠지만 현대차가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작년인가요? 인수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현대차 홈페이지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이제 현대가 이제 어떤 로봇 산업에 큰 비전을 갖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거죠. 이게 영상을 놓고 왔네요. 이거 봤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들 뭐 유튜브에서 볼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요거는 현대에서 옛날에 CES인가요? 거기서 발표한 그 어떤 컨셉 이미지인데 이게 이제 미래 모빌리티를 보여주는 거죠. 퍼스널 에어비클로 날아가서 어떤 정거장으로 도착해서 그런 컨셉이죠. 네. 자, 이렇게 또 자율주행차들이 다가와서 여기 보면 이제 현대자동차 미래도시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이라고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현대가 이런 비전을 이제 갖고 있다는 얘기죠. 시간 관계상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거의 된 것 같은데, 예, 마지막 페이지네요. 이게 이제 이 항공우주기계국 세미나 목적이 또 각 연구실의 연구 활동을 보여준 거니까, 이건 이제 로봇 연구실에서 수행한 과거 이제 종합설 캡슨 디자인 좀 학생들
뭐 이런 그 국내에서는 로봇 이제 그 예. 뭐 이건 이게 몇 년 전이고 한 5년 전 영상인 것 같은데. 예. 그리고 기계건 3층이죠. 이렇게 운동장에서 주행하는 경우. 물론 이제 캡스톤 디자인 종합 설계는 이제 보통 이제 대학원생들 멘토 하에서 학생들이 참여해서 이제 수행하는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예, 여기 뭐 충분히 이런 정도의 그 데모는 충분히 할 수 있다. 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어떤 차선 인식을 위한 자율주행, 어떤 벽도의 경계를 인식해서 이 파란색이 로봇의 지금 진행 방향이 되는 거죠. 예. 예, 이런 연구들을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학생들은 기계학원 402호에 그 대학원생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또 자세한 정보는 또 문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간단히 그리고 이제 4학년 로봇공학 과목 내용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배운 그 기구학, 여러분들이 그 2, 3학년 때 배운 기구학은 보통 2차원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3차원 메커니즘의 기구학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로봇 동력학이라고 하면 여기서 다물체 동력학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자동 제어에서 배운 피드백 제어를 이런 어떤 그 다관적 로봇에 적용하는 그런 내용을 학습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예,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연구실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가 우리 뭐 연구실의 홈페이지인데 여러분들 여기 방문해서 이 영상들을 하나씩 보면 됩니다. 이거 이제 자율주행에 관련된 영상이고 이게 이제 여러분들 그 네,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릴 줄 나도 몰랐어요. 지금 50분 넘었는데 이렇게 운동장에서 자율주행한 이런 지금 차선 인식하는 그런 영상이죠. 이 정도로 보도록 하고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 또 이건 이제 어떤 실내에서 경사로를 주행하는 어떤 시뮬레이션 그다음에 또 실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밸런싱을 잡으면서 경사로를 등판하는 이러한 어떤 제어 기술에 대한 연구. 그다음에 또 이것도 저 밸런싱 모바일 로봇인데 이것도 이제 어떤 거 이건 디렉트 드라이브 타입이라 해가지고 구동기 직접 구동형 방식이고 이런 영상들을 쭉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방문해서 이 영상들을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런 영상들 그다음에 이거는 뭘까요? 이건 이제 어떤 능동주행 밸런싱 로봇이라는 건데 컨셉 디자인을 해서 이렇게 시작법을 만들어서 어떤 밸런싱을 잡으면 역진자죠. 기본적으로 역진자 제어를 하면서 어떤 이렇게 선회를 하고 있는 그런 영상이 되는 거죠. 좀 복사실 앞이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다음에, 요걸 봐야 되겠네. 작년인가, 우리 저기 학부생 이게 이제 캡슨 디자인, 그래서 로스 패키지, 요즘 로스를 많이 쓰고 있는데, 장애물 회피 자율주행 실험, 요거까지만 보고 마치는 게 좋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캡슨 디자인, 4학년 학생이 수행한 로스 패키지를 활용해서 장애물을 회피하는 주행을 하는 경우죠. 조금 사람이 오니까 살짝 피하죠. 이건 약 1.5배속. 그러니까 약간 피하죠. 사람이 오니까 장애물을 인식하고. 그래서 402호, 기계원 402호 자기 이제 목적지를 도달하는. 자, 이거는 이제 어떤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제 글로벌 패스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장애물을 인식하면서 로컬 패스를 만드는 그런 실시간으로 만들면서 자율주행을 수행하는 그런 데모에 해당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로컬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패스 제너레이션, 그 다음에 이런 기술이 필요한데 여기에 또 이런 자율주행에 관심 있는 학생들, 또 어떤 밸런싱, 역진자 제어 기술에 기반한 이런 밸런싱 모바일 로봇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그래서 기계원 402호 멘토의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해서 오늘 세미나 내용을 마치도록 하고 이후에는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